한국은 국제적인 민폐국가가 분명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왔으니 모두 주목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일본에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죠? 한국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당장 여기서 떠나주세요. 여기 중국인 청년과 외국인 국회의원이 격앙되어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해당 논쟁을 지켜보던 강연장의 청년들은 갑자기 중국인 청년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당장 강연장을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의 도쿄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동양 문화와 역사에 관해 진실을 알리고 있는 카나라고 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아직 전문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저는 얼마 전부터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평소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던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강연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강연과는 다르게 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강연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경험 발표가 중심이 되는 강연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인지 제 강연에는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청년의 황당스러운 발표를 듣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도시 환경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던 그 중국인 청년은 현재 중국의 도시 환경이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단연 돋보이는 중국인들의 특성은 바로 청결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며 생기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한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중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너무나 부유하고 위대한 국가여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부자처럼 살 수 있기에 더더욱 길거리에서 화장실 용변을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고급 공중 화장실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동작전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하고 청결하지 못한 위생관념을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봤듯이 이 대학교의 한국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샴푸를 구매할 돈조차 없어서 머리를 감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인지 한국인 청년들의 옆에 가면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나죠. 특히나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화장실이 없는 이유 때문인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급한 일을 해결하고는 합니다. 말 그대로 청결하지 못한 원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인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현재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기오염은 한국인들이 길에서 일을 보는 단체, 사회현상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여서 이러한 화장실의 뒤처리를 국가적 단위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여행해본 청년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아닌 길거리 바닥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정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위생관념이 없는 후진국의 나라이죠. 100년 전에 가난한 나라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국가적 실패와 시민의식의 수준 낮음을 중국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한국인들은 자료를 조작해 자신들이 뛰어난 화장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있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죠.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과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이에요. 국회의원님께서도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 청년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중국인 청년이 제 강연장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장에는 단 하나의 근거를 가진 자료들이 없었고,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바로 중국인 청년의 주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단어 위치만 바꾸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청년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이를 보는 후진국 사람들이라며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중국인 청년은 다른 청년들의 반박 질문을 무시하는 이상한 태도마저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다른 청년들의 의견 발표마저 무시해버리는 그 중국인 청년의 태도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고, 급하게 제 컴퓨터의 자료를 강연장 중앙에 띄운 뒤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국인 청년은 정말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 맞을까요? 요즘 너무 국가적인 출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물어보고 싶네요. 청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공중 화장실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이를 해결한다, 맞나요? 그런데 청년의 주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단어 위치를 바꾸면 모든 것이 사실인 점은 알고 있나요? 저는 도시 환경과 관련된 강연을 위해 전 세계의 선진국인 나라들은 대부분 경험을 해 그중 한국은 제 인생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최악의 후진국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최악의 경험을 줬던 나라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용변을 해결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청년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하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실제로 중국을 가본 청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에게 길거리 바닥에서 화장실을 해결하는 문화는 너무나 평범한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시민의식 자체가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이고, 완전한 중심 수도인 베이징의 골목길에서조차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 없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이유에는 중국인들이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1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이의 일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나 도심, 한복판,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바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에는 오직 중국어로 만들어진 길에서 용변을 해결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중국어만으로 이런 표지판이 있을까요? 그건 오직 중국인들만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주장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은 국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전체적인 위생 상태나 도시 청결 상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의 공중 화장실 문화나 시설은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그 정도로 그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위생의식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공중 화장실은 24시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를 보기만 하면 훔쳐가는 중국인들의 생각 없는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는 물론 공용으로 제공되는 물비누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그 누구도 그러한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죠. 바로 이것이 중국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자 위생 수준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하며 이러한 거짓 자료를 발표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러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도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전원을 켜서 중국의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보세요. 중국은 자료들이 끝도 없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은 많은 청년들의 여행지 그리고 유학까지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관광지로서도 배움의 장소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그 어떤 청년들도 중국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는 않죠. 이미 중국은 완전히 시민의식을 잃고 후진국으로 전락한 후퇴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당신 같은 거짓 선동을 계획하는 중국인 청년들이 우리 학교에만 해도 10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앞쪽 화면을 보면 중국의 더러운 길거리 사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한국인의 혈통이 섞인 외국 한국인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위대한 중국인들은 몸까지 청결해서 화장실 따위는 가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청년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중 화장실의 개수를 보유한 나라라며 거짓 자료를 주장하기까지 했고, 저는 결국 그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학위적인 경고를 주겠다는 말을 통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자료를 통해 저희 강연에 반박하는 청년들은 강연의 신선도를 올리는 고마운 청년들이지만, 그 중국인 청년의 태도는 정말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기괴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국인 청년은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화장실 설치 기술과 비제 기술을 따라 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맹세국가라는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면서 깨끗한 국민인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절대 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요? 당연히 중국에서 한국인의 행세를 하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적 단위로 이러한 선동작전을 부여받고 중국의 이미지를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저러한 활동을 하고 있죠. 즉 의원님은 이러한 한국인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중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길거리나 쇼핑몰 등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것은 현재 한국이 얼마나 중국을 부러워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공중화장실 기술은 모두 중국을 카피한 기술력입니다. 비데를 처음 개발해 상용화시킨 나라가 중국인데 한국인들은 그 틈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또 카피해서 마치 한국이 이러한 비대 문화의 선두자인 것처럼 위생관념이 잡힌 국가적 이미지를 쌓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전기조차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비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선진국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이 후진국이라서 물가가 싸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 위대한 중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에 충성을 하기로 한 맹세 국가 중 하나인데 그들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대외적인 인물들 또한 전부 원래는 중국인들의 혈통이 섞인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죠. 즉 한국의 선진국처럼 보이는 모든 문화와 인물들은 원래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뿌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마치 그들이 모두 이루어낸 것처럼 국가적 외교 활동을 하고 있죠. 의원님께서는 한국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왜 이러한 양면성의 진실은 알리지 않는 것인가요? 중국인들은 너무나 깨끗해서 절대 길거리에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지도 공중 화장실에 있던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중국인 청년은 땀을 흘리면서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근거 없는 기괴한 태도의 의견을 이어나갔고 결국 보다 못한 저는 단상을 두드려 흥분하고 있는 중국인 청년을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청년의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강연장에 있던 청년들은 그 중국인 청년에게 한심하다는 눈빛과 제스처를 보내고 있었고 분위기마저 굉장히 과열되어 있더군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최근 이러한 중국인 청년들의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강연 자료나 발표들이 큰 문제가 되고는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기괴한 현상 자체가 더욱 더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선진국 우수함이나 청결한 시민의식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실체를 숨기려는 선동작전에 불과했기에 저는 그 중국인 청년의 발언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마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연장에 있던 한 외국인 청년이 자신이 중국과 한국에서 3년 이상의 유학 생활을 한 실제 경험을 들려주겠다며 발언권을 요구한 뒤 자신의 자리에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약 1년 정도 진행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청년의 발언을 듣다 보니 제가 경험한 중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놀랍게도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건 중국인들의 일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중국인들 전체의 시민의식처럼 자리 잡힌 국가적인 문화에 가깝죠. 그들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피해가 되는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당시 중국인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친구는 한 달이 넘게 샤워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죠. 제가 왜 씻지 않냐고 물어보면 중국인들은 원래 깨끗해서 씻지 않아도 되는 피부를 타고났다는 황당한 소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생적이지 못한 문화를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억지로 강요한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학의 최고 인기 나라인 한국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중국으로 왔던 상태였기에 중국인들의 기계와 문화나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처음 말을 나눈 중국인 룸메이트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냐는 저의 질문에 중국에서는 길거리 자체가 화장실의 지정구역이라는 놀라운 말을 할 뿐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알아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을 나설 때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길거리 용변 문화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마주할 수 있었고 이 때문인지 중국의 여름은 길거리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냈을 당시 SNS에 글을 올린 자료를 직접 보시면 이러한 일화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국에 미련이 있는 저에게 왜 후진국이며 가난한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려는 것이냐며 저를 말리는 중국인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 저를 불러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노숙자들이 80%다. 후진국 한국으로 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그들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여주고 들려준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이상한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한국의 여권 순위가 중국보다 낮다는 거짓말까지 했고 나중에는 제가 한국인들에게 돈을 받은 한국인이라며 저를 따돌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단 1년 만에 중국에서의 모든 학위 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길거리는 중국처럼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는 기괴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도심 그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항상 설치되어 24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고 있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청결한 시민의식입니다. 중국에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씻지 않는 중국인들의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고역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은 물론 탑승객인 한국인들에게서는 좋은 향수 냄새만 났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수질은 너무나 깨끗해서 더러운 중국의 수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 같은 선진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항상 위생, 청결을 지켜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었고 저에게 중국에 대한 이상한 사상 또한 강요하지 않았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중국인들의 새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국은 새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뜻한 양보를 해주는 선진국적인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살기 좋고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선진국의 나라 한국인데 지금 중국인 청년의 주장들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중국은 대단하고 한국은 그의 속국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과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에 거짓이 있다면 지금 이 강연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진행된 외국인 청년의 용기 있는 발표에 강연장은 더욱 수련해졌고 그 순간 중국인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씩씩대는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중국인 청년은 자리에 앉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 본토의 발음으로 비속어를 내뱉는 듯 보였고 그 순간 중국인 청년의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외국인 청년의 실제 경험 때문인지 중국인 청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해보라는 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강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강연장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중국인 청년이 강연장을 떠나자마자 몇몇 청년들은 저에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의 나라냐며 한국으로의 유학 추천에 대한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직접 경험했다던 외국인 청년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한국에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청년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함마저 느껴지더군요. 그 후 강연장을 떠난 저는 곧바로 도쿄의 외국인 관리센터를 찾아가 중국인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고발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은 제가 겪었던 중국인 청년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는 중국인 청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태였고 심지어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위상을 올리려는 듯한 수법은 모두 동일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떠한 이유로 중국인 청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가 생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몇몇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국의 실체에 대한 강연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인 청년들의 선동, 작전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강연들이었고 실제로 해당 강연에는 중국인 청년들이 전혀 신청하지 않는 웃긴 모습마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선진국 위상과 경험이 널리 알려진 지금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는 청년들은 많이 없겠으나 아무쪼록 저는 더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거짓 선동에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니까요. 혹시 중국인의 선전선동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 발의할 만한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인 뺨을 때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그저 중국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다시는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한국 여성은 싹싹 빌고 있는데요. 이 사연은 유명 중국 유튜버 링링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링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라이브 방송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을 무시하는 외국인을 참교육해보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사이다 날리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이 콘텐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중국이 뭐가 못났길래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인기에 편승하기로 했죠. 저는 남들처럼 그냥 동영상이 아닌 제 주특기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어요. 확실히 인기는 남달랐죠. 왜냐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쩔쩔매고 결국은 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담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통쾌했습니다. 또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무려 조회수가 몇백만이나 되었답니다. 저는 동영상 분량을 뽑기 위해 밖에 나가서 두리번거리며 몰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어떤 한국인 여자 학생이 중국집 앞에서 냄새가 역한지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았습니다. 저 중국집 위생이 그닥 깨끗한 편도 아니었고 중국의 취두부라고 하는 음식은 냄새가 정말 역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쓰레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한국인도 그러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당장 참교육을 시전했죠.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로 막 가르치니 그 한국 학생은 무서웠는지 바로 시장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똑똑히 다 영상에 담았었고요. 저는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아는 한국욕을 남발했고요. 이 영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다들 저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한국인을 참교육했다는데 급급했어요. 웨이보 도우인 등 모든 곳에 퍼졌어요. 저는 갑자기 화제의 인물이 되었죠. 그 유명세는 정말 짜릿했어요. 구독자 수가 급증했고 제 동영상은 온갖 종류의 대화를 불러일으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우리 문화를 옹호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다거나 고정관념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임기의 물결을 타고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거 아세요?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을 싫어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해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해요. 우리 중국인 사이에서 김해 사람은 인정머리 없고 거짓말만 치면서 비아냥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김해를 가기로 했습니다. 또 얼마나 거기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됐죠. 본토 한국인을 참교육하는 걸 생방송하면. 이건 분명 저번 취두부보다 더 큰 인기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천공항에 내렸고 저는 곧이어 택시를 타고 김해로 갔죠. 한국 김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맞서 싸우는 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해는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해 폭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정없다고 욕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해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고 오만으로 차 있는 등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중국인들은 떠들고 다녔죠. 그러나 김해에서 보는 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솔직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채널에 올릴 만한 영상을 찍기 위해 온갖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김해의 활기찬 에너지와 사람들의 진정한 친절함에 매료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널에 올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면 실시간 방송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제 느낌과 상호작용을 이야기했죠. 채팅창은 분명 너 모르게 수군될 거야. 그러고 있을 거라며 한국 욕을 하기 바빴어요. 그때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뭔가 이상한 걸 보았죠. 떡하니 흰색 종이에 중국어로 적힌 빨간 글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는 제발 버스에서 침을 뱉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국어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직격탄이자 기본적인 매너를 상기시켜야 한다는 암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이 뭔 침을 뱉는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당장 생방송으로 포착했어요. 저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등등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가장 생생한 라이브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버스기사가 버스에서 생방을 하며 떠드는 저를 보고는 눈이 마주쳤더라고요. 저는 그때 도대체 왜 저 표지판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되어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사가 머리 숙여 사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역으로 화를 내며 중국인들이 생각한 한국인의 표본을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와 제 시청자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죠. 차분한 태도의 중년 한국인 남성인 버스 기사가 저를 향해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이 표지판은 불쾌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김해는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승객에 대한 예의로서 버스를 청결하게 유지해달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중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그래, 뭐 이것 가지고 싸우냐 등의 반응도 있었고, 그런데도 왜 중국어로만 되어 있냐고 의견이 분분했죠. 저는 기사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기사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짓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버스 안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버스 안의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한 명은 버스 내에서는 조용히 해달라는 듯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한 명 한국인을 참 교육하려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제가 아니 중국인 모두가 역관광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며 다음 정거장이 오자 부끄러워서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채팅창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중국이 그런 더러운 일을 할 리가 없다며 부정하는 댓글도 만무했고 물음표만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버스에서 겪은 일이 아직도 생생한 저는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초에 왜 그런 표지판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김해의 중심부로 들어가 관찰하고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보았는데 소수를 제외하고 예의는 눈뜨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관광객은 차분하고 침착한 한국인 상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현지 상인들에게 무례하게 말을 걸고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어이없게 지켜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무례한 행동이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명 유적지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국인 가족이 음식물 섭취 금지라고 적힌 구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지판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포장지 음료수를 쏟는 등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갈 때 분명 치워야 하는데 치우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한국에 온 거지 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했죠. 서서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말이죠. 그걸 우리 중국인들만 몰랐던 거였고 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촬영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으로서 오히려 목격하는 긴장된 역학관계, 우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는데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문제를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조사하다 보니 줄서기 조용한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현지 관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 더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행동에 거울을 들이댄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외에도 중국인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끼치는 민폐지 실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제가 대신 미안하더군요.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단체에게 일어난 사건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현지인과 관광객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한 중국인 여성이 해변에서 화산암을 대량으로 몰래 훔쳐가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제주의 독특한 바위는 천연기념물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러한 천연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개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 환경법과 규범을 무시한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자신의 마당 하나를 꾸미려고 제주도 돌을 몇 킬로씩 훔쳐간 거더라고요. 정말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또 다른 사례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지 한 상점에서 중국인 고객이 구매 대금을 지불할 때 무심코 카운터에 돈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한국인 가게 주인에게는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은 손에서 손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테이블 위로 돈을 놓는데 중국인들은 던지는 게 몸에 익은 나머지 그냥 돈을 던지더라고요. 저 또한 물론 맨 처음에는 뭐가 문제야 싶었지만 많은 한국인들을 보니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은 에티켓과 매너에 대한 거였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장실 에티켓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볼일을 보려고 공중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줄을 기다리다 중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나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변기에 쭈그려 앉아서 싼 것 같은 흔적으로 보이는 더러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세식 병기와 같은 방식으로 병기를 사용한 흔적이었죠. 중국은 아직도 서양식 문화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좌병기는 익숙치가 않아요. 아직도 대부분의 집은 수세시병기일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좌병기나 비대까지도 보편화가 되어 있었죠. 이 사건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의식적으로 방문 국가의 관습과 법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관점이 중국 문화의 수호자에서 상호 존중과 문화 이해 촉진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은 해외에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교육하고 장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은 양방향이며 방문객으로서 우리는 호스트, 국가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민폐짓을 찾게 되는 건 끝이 없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유서 깊은 한국의 궁궐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큰 소리로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드의 목소리로 떠들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이드와 다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 불편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정통 한식으로 유명한 한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사를 즐기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인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중국 음식과 비교하며 직원과 다른 손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무신경한 태도로 셰프들의 노력과 한식,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서울의 번화한 쇼핑 지역인 명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중국인 청소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례했습니다. 상점 주인인 나이 지긋한 한국인 여성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웃음과 무시하는 제스처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훔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참으로 뻔뻔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과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어서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의 한적한 공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벚꽃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음식 포장지, 페트병,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까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스스로 꼼꼼하게 뒷정리를 하는 현지인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환경의식과 존중의 부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가장 문화적으로 무감각한 사건 중 하나는 김해의 한 사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중국인 가족이 방문했는데 그들은 사찰의 정숙함과 경건함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관광 명소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스님들의 기도 도중에 끼어들고 심지어 성스러운 유물을 만지려고 시도해 사찰 관리인과 다른 방문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민문화 유적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는 저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제 자신의 접근 방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죄다 중국을 헛되게 얘기하는 외국인을 인정사정 없이 참교육하는 영상뿐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사실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한국에 직접 와본 후부터 고민했어요. 과연 이 영상을 정말 해야 하는지 말이죠. 창피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참교육하는 영상들을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어떤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더 나아지려면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원래 하던 콘텐츠를 하려고 한국에 오더니 자기네 나라를 배신했다면서 화를 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라도 알게 된 변화에 대해 칭찬해 주었고 응원했고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길어지면서 제 경험은 계속해서 제 콘텐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현지인 및 다른 관광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 존중과 에티켓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여행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팁도 포함시켰죠. 이 여정은 더 이상 단순히 바이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정체성을 재구성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공감과 이해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죠. 다른 사람의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비록 저는 지난 몇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무시했었고 또 중국을 무시하는 외국인 참교육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제야 그런 행동을 보니 얼마나 제가 무지했고 또 무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인들이 저를 용서해 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에 관한 멋진 사실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신사 중에는 한국을 무자비하게 침략한 장본인을 신처럼 모시는 신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본은 안중근이 처단한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 또한 신처럼 모시는데요. 심지어는 일본 정치인들까지 역사를 왜곡하며 신사에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을 사랑해서 종교까지 버리고 온 힌두교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힌두교 여성 자밀라라고 하는데요. 인도 같은 국가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널리 퍼져 있음을 아실 텐데요. 저 또한 인도에서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에서 자란 어린 소녀일 뿐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재미있게 보여더라고요. 페르시아 카펫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을 선진국이라며 동경하게 되었죠. 애니메이션 속에 일본인은 늘 착했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세계 최고 국가라고 자부했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랑은 제가 살던 지역사회의 여자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힌두교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도에서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빨래나 음식 이런 걸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매력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러한 진로가 흔치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꿈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과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의 진로는 더 확실해졌죠. 그곳에는 제 동료들은 거의 없었고 이 분야의 여학생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제가 늘 동경했던 나라인 일본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중심지이자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주로 불교를 믿는 국가였어요. 힌두교 문화권에서 한평생을 자란 제가 과연 일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일본에 가면 저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설렘의 힌두교 종교도 제치고 일본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반짝반짝한 거리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인도의 고요한 정적이고 조용한 기도 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잘 적응하여 살 줄만 알았죠.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일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고요?
실은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늘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곳의 배경인 일본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런 설렘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동경하던 일본은 제가 꿈꿔왔던 그런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선진국이라고 광고하던 왜곡된 나라일 뿐이었어요. 제가 일본의 어느 유명 애니메이션 기획사에 취직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저는 몇 달 동안 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다듬고 면접 질문까지 예상해가며 생각해놨죠. 심지어 애니메이션 쪽으로 경력이 꽤 쌓여 하였어서 저는 분명 될 줄 기대했어요. 다행히도 1차 지원을 합격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숨을 가다듬고 면접장 문을 열었을 때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보게 되었죠. 면접관들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국적을 물었고 제가 인도라고 하자 한숨을 길게 쉬더라고요. 질문도 다 제 국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인도에서 온 거면 일본에서 적응 못하지 않나요? 인도에선 어땠죠? 등등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꿋꿋이 대답했지만 그들은 제 얼굴을 보기는커녕 제 머리와 목을 둘러싼 히잡만 유심히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게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면접관들은 국적 질문만 3-4개 하더니 갑자기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안녕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개월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도 보지 않았고 또 제가 예상한 보통 면접 질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면접은 일본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는 곳마다 히잡을 쓴 저를 쳐다보고 속삭이며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을 하더라고요. 분명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일본인들은 제가 히잡을 둘렀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차별을 해댔죠. 인식이 한참은 퇴보되고 뒤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 지하철을 탈 때도 그랬어요. 그날 사람은 많았고 저는 운 좋게 자리에 앉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앉자 갑자기 옆에 있던 어느 일본인이 일어나서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내리나 보다 싶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역에서 내릴 때까지도 그 누구도 제 옆에 앉기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일본인은 저를 벌레 보는 양 비웃고 있었어요. 물론 힌두교 종교가 그렇게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분명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종교를 떠나 이건 사람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도 안 되어 이런 일본에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떠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저 일본에서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오해와 편견의 벽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가 자주 먹던 할랄 음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을 수 없었고 끝내 저는 용기를 내어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그러나 인도 식품은 여기 안 판다면서 원하면 다시 인도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제가 지나가면 조용히 나누던 대화가 갑자기 멈추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그들만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불편하게 상기시키는 것 같았죠.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도 다소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가 잡지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면서 소녀를 하지 말라는 듯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저를 뒤돌아보며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큰 상처를 안겨주었죠. 일본에서는 자라나는 아이까지도 편견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차별도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과 과거사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그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저 이웃나라니까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직접 경험했던 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본에서 유명한 신사를 방문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모여 있더군요.
남녀노소 말이에요. 신사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간판에는 그저 누구누구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고, 신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일본어로 친히 역사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영어로 검색을 해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야스쿠니 신사였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잘라내어 모든 것을 참배하는 곳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옆에는 이총이 있었는데 그 땅 밑에는 아직까지도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그래 놓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의 혼란을 사고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힌두교이었기에 신사를 찾아가긴 했지만 참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이외에도 일본은 후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던 중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일본의 여느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분주한 시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취직이 안 되고 무시를 받는 일본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암울하고 어두침침한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조롱이 섞인 한 일본 남자의 목소리가 시장에 왁자지껄한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일본 남성이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치마를 입고 전통 의상을 둘렀었었는데 그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격하게 분노하더라고요. 어디 감히 일본에서 인도 의상을 쓰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쓸 거면 치마를 입지 말라는 이상한 논리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충격이 제 안에서 씨름했어요. 저는 무서웠고 분노로 인해 목소리를 떨렸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먹을 움켜쥐고 들어 올려 저를 똑바로 때리려고 하더군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게 끝인 걸까? 여기 일본 시장 한가운데서 공격을 당하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한국인 남성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저와 괴한 사이에 서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개입은 마치 방패와도 같아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일본어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남성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눈앞에서 조용한 의지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낯선 남자가 일면식도 없는 저를 변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의 노인이 일본 남자는 머뭇거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던 그의 분노는 구멍난 풍선처럼 수축했어요. 그는 마지막 눈빛을 보내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듯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한국분은 이런 도움은 당연한 거라는 듯이 씩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상시의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뜻밖의 만남에서 제 구세주인 그 한국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고 저는 거기서 일본에서 익숙해져 있던 적대감과는 정반대되는 진정한 배려와 친절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에게 왜 저를 도와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그는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유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겪었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공감과 옳은 일을 옹호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편견의 따끔함과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인이기 때문에 종종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만남, 이 낯선 사람의 친절은 환멸의 바다에서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었죠. 어쩌면 제 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꿈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한국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이 제 안의 호기심과 잘 알지 못하는 땅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여정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세계, 제 영혼을 울리는 세계를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거리에는 질서정연한 일본의 고요함과는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활기찬 수다,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 등 감각의 향연이 저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귓속말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었고 호기심도 더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한국의 다이소를 가려고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일본인들은 제가 히잡을 두르고 길을 물어보면 경계를 하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 마련이었는데 한국에서 물어보자 젊은 사람들은 능숙한 영어를 하며 어디 있다고 잘 알려주었어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며 따라오라고 하며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히잡을 쓰든 안 쓰든 차별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 중 하나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보더라도 다른 한국인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상인들의 반가운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제 식습관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상인이 할 날에 적합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던 적도 있었죠. 이런 작은 친절이 일본에서 느꼈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를 경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어디에나 있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나라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가 기억납니다. 청결함, 정시성 시스템의 편리함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예의와 규율이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사회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누구의 옆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아무런 편견 없이 제 옆에 잘 앉았습니다. 벌레 취급하던 일본과는 완전 달랐죠. 또 한국인들은 오히려 먼저 제게 히잡과 저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했고 호기심을 가졌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과 불안감을 느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역사를 정직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전쟁기념관 방문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가치를 엄숙하게 상기시켜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존중과 한국 민족들이 자신의 조상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개념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한국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고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었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인정. 이 모든 것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도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제가 갈망하던 인정과 존중뿐만 아니라 삶과 꿈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발견했습니다. 외모와 편견보다 다양성과 재능을 중시하는 이 땅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일단 공고에 지원을 했고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얼굴을 가릴까 고민하다가도 결국 그냥 나갔습니다. 한국이라면 분명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인도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장벽으로 여겼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정중한 호기심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외모나 국적보다는 애니메이터로서의 기술과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면접은 신문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토론에 가까웠어요. 제 애니메이션 기법 스토리텔링 스타일, 인도 출신이 제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제가 페르시아 예술의 요소를 애니메이션에 접목하는 방식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여성이 아닌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예술가로서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저는 제 진면목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줬으니까요. 종종 평가와 오해를 받았던 일본에서의 인터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라는 말을 들으며 휴대폰을 들고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의구심 도전이 그 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활기찬 한국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고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애니메이터라는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저희 종교까지도 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